밤하늘에서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별, 북극성. 수천 년간 인류의 길잡이였던 이 별이 지금 과학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첨단 관측 장비로 들여다본 북극성은 우리가 알던 그 별이 아니었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변하고 있었고, 모든 천문학 이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별까지의 정확한 거리조차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별인데 말이죠. 그런데 왜 과학자들은 북극성이 우주지도 전체를 뒤집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걸까요? 그리고 북극성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오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북극성의 숨겨진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극성을 찾는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밤하늘에서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을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국자의 바깥쪽 테두리를 이루는 두 별, 메라크와 두배를 이어보세요. 그 선을 국자 밖으로 5배쯤 연장하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북극성이죠.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작은 곰자리를 찾아보세요. 작은 국자 모양 손잡이의 끝에 달린 별이 북극성이거든요. 이 별은 지구 자전축, 그러니까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 중심축의 연장선상에 거의 정확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별들이 밤하늘을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여도 북극성만은 한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북극점에서 북극성을 보면 거의 머리 바로 위에 떠 있지만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낮아지다가 적도에 도달하면 수평선 바로 위에 걸쳐 있게 됩니다. 남반구로 넘어가는 순간 북극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우리가 수세기 동안 믿고 의지했던 이 북극성이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신비로운 존재였다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북극성을 망원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본 과학자들이 경악한 이유가 뭘까요? 1779년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망원경으로 북극성을 관찰하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북극성 옆에 또 다른 별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북극성 B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120년 뒤인 1899년 윌리엄 월리스 캠벨이라는 천문학자가 북극성 A의 움직임을 분석하다가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습니다. 이 별의 속도가 계속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 번째 별이 숨어 있다는 뜻이었죠. 1929년 분광 분석, 그러니까 별빛을 무지개처럼 쪼개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 예측이 맞다는 게 확인됐고 2006년에야 허블 우주망원경이 마침내 북극성 AB의 실제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결국 북극성은 세 개의 별이 중력으로 묶여 춤을 추는 삼중성계였던 겁니다.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부르는 가장 밝은 별은 북극성 AA입니다. 노란색 초거성으로 진화한 이 별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하죠. 태양을 농구공 크기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북극성 AA는 거대한 집만 한 크기입니다. 만약 이 별을 우리 태양 자리에 갖다 놓으면 수성까지 가는 길의 절반 이상을 삼켜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별 곁에는 동반성 북극성 AB가 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거의 19배나 됩니다. 이 두 별은 마치 무용수들처럼 서로의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무려 29.6년이나 걸리죠. 그리고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세 번째 별인 북극성 B가 있습니다. 이 별은 안쪽 두 별을 4만 년마다 한 바퀴씩 도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보이저 1호가 48년간 쉬지 않고 날아간 거리의 24배나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북극성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북극성 AA가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별이라는 점이죠. 세페이드 변광성은 규칙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는 별인데
이 별들이야말로 우주의 크기를 재는 열쇠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열쇠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1908년 천문학자 헨리에타 레비든 하버드 천문대에서 작은 마젤란 은하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페이드 변광성들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죠. 이 별들은 규칙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는데 밝기와 맥동 주기, 그러니까 한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별이 밝을수록 맥동 주기가 길었거든요. 이 발견은 천문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맥동 주기만 측정하면 그 별의 진짜 밝기를 알 수 있고, 그걸 겉보기 밝기와 비교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전구의 실제 와트 수를 알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역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우주 거리 사다리, 그러니까 우주의 거리를 단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서 결정적인 단계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차 측정법이라는 방법으로 겨우 수백 광년 거리까지만 잴 수 있었거든요. 시차 측정법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별이 살짝 움직여 보이는 걸 이용하는 건데, 너무 멀면 그 움직임이 너무 작아서 측정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세페이드 덕분에 갑자기 수백만 광년 떨어진 은하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까운 세페이드를 시차로 교정하고 그걸로 먼 은하의 세페이드를 측정하고 그 다음엔 그걸로 초신성 같은 더 먼 표지를 교정하는 식이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세페이드 변광성인 북극성은 이런 측정의 기준점이 돼야 했습니다. 우주의 크기와 나이, 심지어 운명까지 결정하는 핵심 열쇠였던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최근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뭘까요? 우주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데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온 겁니다. 한 방법으론 초당 73km씩 팽창하는데 다른 방법으론 초당 67km라고 나왔거든요.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일수록 이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오류의 원인이 바로 북극성 같은 세페이드 변광성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북극성 AA는 정말 이상하게 행동하거든요. 우선 밝기 변화폭이 제멋대로입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과학자들은 북극성의 가장 밝을 때와 가장 어두울 때의 차이가 계속 줄어드는 걸 목격했습니다. 등급으로 따지면 0.1에서 0.05로 떨어졌는데 쉽게 말하면 깜빡임이 점점 약해졌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다시 깜빡임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떤 세페이드 변광성에서도 본 적 없는 패턴이었거든요. 진폭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난 150년간 북극성을 관측한 결과 약 4일이던 맥동 주기가 매년 4.5초씩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 치고는 터무니없이 빠른 변화 속도죠. 이건 북극성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북극성 AEA가 생애 불안정한 단계에 진입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모든 별은 주계 열성 단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소를 태우며 빛을 내는 단계를 벗어날 때 불안정해지지만 전부 세페이드 변광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질량과 밝기, 맥동 주기 같은 여러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야 하거든요. 대부분의 세페이드는 생애 동안 3번의 큰 불안정 이벤트를 겪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부 수소 핵융합, 그러니까 수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멈추고 적색 거성으로 향할 때 일어나는데 1만 년에서 10만 년 정도 지속됩니다.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라서 연구가 거의 안 된 단계죠. 두 번째는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이 시작되면서 별이 다시 안정화되고 더 뜨겁고 푸르게 타오를 때입니다. 이 전환은 10만 년에서 1000만 년 걸릴 수 있죠. 마지막으로 헬륨마저 고갈되면 다시 팽창하면서 세 번째 불안정 단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관측한 거의 모든 세페이드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비교적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불안정 단계에 있는 세페이드를 포착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북극성이 정확히 어느 단계에 있는지조차 합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첫 번째 단계라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세 번째 단계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기 변화를 설명하려던 이론들이 나오던 바로 그때 북극성이 갑자기 추세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2010년부터 주기가 오히려 짧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매년 말이죠.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혹시 북극성 AB가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날 때마다 북극성 AA를 교란시키는 게 아닐까 추측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북극성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측정했을까요? 현대 기술로 북극성까지의 거리쯤은 쉽게 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극성은 수백 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서 시차 변화가 극도로 작거든요. 1990년대 히파르코스 위성이 측정한 북극성의 시차는 엄청나게 작았습니다. 각도로 따지면 달 표면에 있는 동전 하나를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도 훨씬 작은 움직임이었죠. 상상도 안 되는 미세한 움직임입니다. 게다가 북극성은 너무 밝아서 우리 감지기를 포화시켜버립니다. 마치 너무 밝은 전등을 카메라로 찍으면 제대로 안 나오는 것처럼 측정값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맥동하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면서 가까운 동반성까지 있으니 밝기 기반 거리 측정은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모든 요인 때문에 북극성까지의 거리는 놀랍도록 불확실합니다. 추정치가 323광년에서 520광년까지 널뛰기 하거든요. 거의 200광년 차이인데 이건 엄청난 오차입니다. 과학계에서도 아직 합의가 안 됐죠. 히파르코스는 434광년이라고 했지만 최신 가이아 위성 데이터는 447광년이라고 말합니다. 북극성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정확히 모르면 질량과 반지름, 광도,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밝은지 같은 다른 특성들도 추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수치들은 가이아 데이터 기준인데 다른 입력값을 쓰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더 심각한 건 우리가 추정한 북극성의 나이와 질량, 맥동 주기가 항성 진화 모델,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태어나서 늙고 죽는지를 설명하는 이론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이유조차 모릅니다. 예를 들어 북극성 AA는 예상보다 훨씬 가볍고 동반성인 북극성 B보다 훨씬 젊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이론은 북극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걸까요? 항성 진화 모델 자체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별은 자전하는데 이 자전이 별의 구조와 진화, 맥동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전을 모델링하는 건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마치 팽이가 돌 때 어떻게 흔들리는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중요한 요소를 모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북극성 AA 같은 별의 경우 이런 누락이 진화 예측에 심각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죠. 또 다른 가능성은 북극성 AA가 진화 과정에서 질량을 잃었다는 겁니다. 태양풍, 그러니까 별 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자들이나 동반성과의 상호작용 때문일 수 있죠. 질량 손실은 빠른 주기 변화를 설명할 수 있고 진화 모델과의 불일치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연간 질량 손실률을 추정하려 시도했고 어떤 연구는 엄청나게 큰 값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이론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없거든요. 2024년 찬드라 X선 망원경이 북극성 AA 표면에서 거대한 별점들을 감지했습니다. 별점은 태양 표면의 흑점처럼 온도가 낮은 어두운 부분인데 이 점들은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자기장 역시 별의 맥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런 별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핵심 물리학을 놓치고 있다면 세페이드를 표준 촛불로 쓰는 것 자체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세페이드 모델이 틀렸다면 우주 지도도 틀린 거죠. 북극성은 점점 더 빠르게 맥동하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멀리 있는지도 확실히 모르며 항성 진화 모델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을 정말 패닉 상태로 몰아넣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북극성의 나이를 측정했을 때였죠. 북극성 AA와 북극성 B가 중력으로 묶여 있다면 아마 함께 태어났을 겁니다. 같은 나이여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관측 결과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447광년 거리를 가정하면 북극성 AA는 약 5천만 살로 보입니다. 우주적 시간으로는 아주 젊은 별이죠. 그런데 북극성 B는 무려 20억 살로 추정됩니다. 북극성 AA보다 40배나 더 늙은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몇 가지 이론이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북극성 B가 애초에 동반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가까이 보이는 다른 별이라는 거죠. 강력한 반대 증거가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아이디어는 1950년대부터 알려진 현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상성단. 그러니까 별들이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인 집단은 거의 같은 시기에 형성된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953년 천문학자 앨런 샌디지가 일부 별들이 다른 별들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는 걸 알아챘죠. 더 푸르고 더 뜨겁고 더 무거워 보였던 겁니다. 그는 이 별들을 푸른 방랑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푸른 방랑자는 별들이 충돌할 때, 특히 쌍성계의 별들이 합쳐질 때 형성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별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새로운 연료를 얻게 되고 그 결과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별이 탄생하는 거죠. 마치 노인 두 명이 합쳐져서 젊은이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북극성 AA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 있습니다. 원래 가까이 있던 다른 별과 충돌해서 회춘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합병 가설은 아직 추측에 불과하지만 북극성계가 항성 진화와 쌍성 형성에 대한 우리 이해에 얼마나 큰 도전을 던지는지 보여줍니다. 결국 이 나이 차이는 북극성계를 둘러싼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북극성은 우리에게 단순히 방향만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다면 북극성은 영원히 우리의 북극성으로 남을까요? 오늘날 북극성이 우리의 북극성이지만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팽이처럼 흔들리거든요. 이걸 세차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팽이가 돌다가 중심축이 원을 그리며 흔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결과 천구의 그러니까 하늘의 북극점이 원을 그리며 이동하면서 다양한 별들을 지나갑니다. 약 1만 4천 년 전에는 밝은 별 베가가 천구의 극을 가리켰고 1만 2천 년 후에는 다시 베가로 돌아갈 겁니다. 북극성은 언젠가 북극성의 자리를 다른 별에게 내주게 되는 거죠. 수천 년 동안 북극성은 바다와 사막을 건너는 인류의 나침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북극성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별과 우주, 심지어 우리 자신의 과학적 한계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직면하게 만들면서 말이죠. 2026년 중반 공개 예정인 가이아의 다음 데이터가 이 당혹스러운 별계에 대한 더 확실한 통찰을 마침내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북극성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사실은 환상일까요? 그리고 우주의 진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할까요? 밤하늘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별이 사실은 가장 혼란스러운 별이라는 역설. 어쩌면 그게 우주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안다고 믿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으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 유니버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